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반도체 후공정에 관하여 영상을 찍게 된 울산과학대학교 반도체응용전공 김민서라고 합니다. 먼저 목차를 통하여서 반도체 후공정에 알아보기 위해 무엇이 있는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반도체 테스트의 이해를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반도체 패키지의 정의와 역할, 반도체 패키지의 종류 1, 2, 그리고 반도체 설계와 해석, 그리고 컨벤셔널 패키지 공정, 웨이퍼 레벨 패키지 공정 1, 2 순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알아보게 될 반도체 테스트의 이해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반도체 공정은 웨이퍼를 제조하고 회로를 새기는 전 공정, 칩을 패키징하는 후 공정으로 나뉘게 됩니다. 반도체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원하는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칩을 설계합니다. 그리고 이 칩을 이제 웨이퍼 형태로 제작하게 되고, 웨이퍼는 칩이 반복 배열되어 있어서 공정이 진행된 웨이퍼는 격자 모형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격자 하나가 한 개의 칩이 되는데요. 이제 반도체 제품의 제조 공정을 간략히 설명하면 웨이퍼 공정, 패키징 공정, 그리고 테스트 순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때 반도체 제조의 프론트 엔드 공정은 웨이퍼 제조 공정, 그리고 백엔드 공정은 패키지와 테스트 공정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웨이퍼 제조 공정 내에서도 프론트엔드, 백엔드로 구분이 되는데, 보통 CMOS를 만드는 공정은 프론트엔드, 그리고 CMOS를 만든 후 진행되는 금속 배선 공정은 백엔드에 속합니다. 화면의 그림은 반도체 재고 과정과 반도체 업종을 연관지어 본 모식도를 나타낸 것입니다. 반도체만 설계만 하는 업체는 팹리스라고 부르며, 웨이퍼 제작 전문 업체는 파운드리, 그리고 웨이퍼로 만든 제품을 패키지하고 테스트하는 업체를 OSAT, 오삿이라고 부릅니다. 설계부터 제작, 패키지, 테스트 모두 진행하는 업체는 IDM이라고 합니다. 반도체 후공정에서 패키지와 테스트 공정의 첫 번째 순서는 웨이퍼 테스트입니다. 그 다음으로 패키지 공정 후 패키지 테스트 순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이 테스트의 중요한 목적은 불량 제품의 출하 방지이며, 고객의 신뢰 감소와 금전적 손실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이 테스트의 종류를 알아봐야겠는데요. 테스트는 테스트할 대상의 형태에 따라 웨이퍼 테스트, 패키지 테스트로 구별할 수가 있고, 테스트 항목에 대해서는 그림과 같이 온도별, 속도별, 동작별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온도별 테스트는 테스트 대상에 인가되는 온도가 기준입니다. 고온 테스트는 제품의 스펙에 있는 온도 범위에서 최대 온도보다 10% 이상의 온도를 인가합니다. 그리고 저온 테스트일 때는 최저 온도보다 10% 이하의 온도를, 그리고 상온 테스트 때는 보통 25도의 온도를 인가하게 됩니다. 반도체 제품이 다양한 온도의 환경에서 사용이 되기 때문에 다양한 온도에서의 동작 여부와 온도 마진을 검증하기 위해서 이 테스트를 진행하게 됩니다. 메모리 반도체의 경우 보통 고온 시험에 85도에서 90도를 사용을 하고 시험을 하고, 저온 시험은 마이너스 5도에서 마이너스 40도를 인가를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속도별 테스트는 코어 테스트와 스피드 테스트로 구별을 합니다. 코어 테스트는 반도체 제품의 코어 동작, 즉 원래 목적하는 동작을 잘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테스트입니다. 그리고 스피드 테스트는 동작 속도를 평가하는 곳으로 원하는 속도로 제품이 동작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게 됩니다. 마지막 동작별 테스트는 DC 테스트, AC 테스트, 기증 테스트 총 3개로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DC 테스트는 전류를 DC로 인가하여 테스트의 결과가 전류 또는 전압으로 나타날 수 있는 항목을 평가하는 테스트 항목이며, AC 테스트의 경우 전류를 AC로 인가하여 AC 동작 특성 그리고 동적 특성을 평가합니다. 기능 테스트의 경우 제품의 각 기능을 동작시켜 정상 동작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웨이퍼 테스트는 테스트 대상이 웨이퍼입니다. 웨이퍼에는 수많은 칩들이 만들어져 있는데, 이 칩들의 특성과 품질을 웨이퍼 테스트를 통해서 확인하고 검증하게 되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테스트 장비와 칩을 연결해 칩에 전류와 신호를 인가해야 합니다. 이제 웨이퍼 형태의 칩을 정기적 연결을 하기 위해서 프루브 카드가 필요한데요. 이 프루브 카드는 이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웨이퍼의 패드와 물리적으로 접촉할 수 있도록 수많은 탐침이 카드 위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탐침과 테스트 장비를 연결할 수 있는 배선이 카드 내에 만들어져 있고, 이 프루브 카드는 웨이퍼가 로딩되는 웨이퍼 이송 설비에서 웨이퍼와 접촉할 수 있도록 테스트 헤드 부분에 장착이 됩니다. 웨이퍼 테스트는 보통 EPM, 웨이퍼 버닝, 테스트, 리페어, 그리고 테스트 순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EPM은 분량을 걸러내는 것보다는 제품의 단위 소자의 정기적 특성을 평가, 분석하여 웨이퍼 제작 공정에 피드백하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만들어진 웨이퍼가 본격적인 테스트를 하기 전에 설계부서, 수자부서가 제시한 제품의 기본적인 특성을 만족하는지를 검사하는 과정으로 트랜지스터 특성, 접촉 조항 등을 정기적 방법으로 측정하는 공정이 됩니다. 이 그림은 제품 수명 등의 분량률을 시간 함수로 표현한 것입니다. 모양이 욕조 모양을 닮았다고 해서 욕조, 배텁 그래프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이제 제품이 가지고 있는 잠재적 분량을 유도하여 초기 분량을 미리 손별하기 위해 하는 것이 버닝인데요. 웨이퍼 버닝은 온도와 전압을 인가하여 웨이퍼 상태의 제품에 스트레스를 줌으로써 초기 분량 기간에 나타날 수 있는 분량이 모두 드러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제 웨이퍼 버닝으로 초기 분량을 도출한 웨이퍼는 프루브 카드로 웨이퍼 테스트를 실시하게 되는데요. 웨이퍼 테스트는 웨이퍼 레벨에서 칩의 정기적 특성을 검사하는 공정으로 분량 칩 사전 검출, 패키지 실장에서 생길 분량을 미리 선별해 웨이퍼 레벨 분량 원리 분석 및 제조 공정 피드백, 그리고 웨이퍼 레벨 분석을 통한 소자 및 설계 피드백 등이 주요 목적입니다. 이제 웨이퍼 테스트 후에는 리페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리페어는 주로 메모리 반도체에서 수행하는 공정으로 불량 셀을 여분의 셀로 대체하는 리페어 알고리즘이 적용이 됩니다. 리페어는 열 단위 리페어와 줄 단위 리페어로 나뉘는데, 열에 여분의 열을 만들어 불량 셀이 있는 열을 여분의 열로 대체하는 것이 열 단위 리페어이고, 여분의 줄을 만들어 불량 셀이 있는 줄을 여분의 줄로 대체하는 것이 줄 단위 리페어입니다. 이제 D램의 리페어 공정은 불량 셀이 있는 열이나 줄의 물리적 연결을 끊어 단선이 되게 하고 여분의 셀이 있는 열이나 줄을 연결하는데요. 리페어는 레이저 리페어와 이퓨즈 리페어가 있습니다. 레이저 리페어는 레이저로 배선을 태워서 불량 셀 연결을 끊어야 합니다. 이제 이퓨즈 리페어는 배선의 높은 전압이나 전류를 인가하여서 불량 셀 연결을 끊는 것입니다. 이렇게 리페어 공정을 거치고 나서 다시 웨이퍼 테스트를 하고 나면 양품으로 판정된 칩은 패키징 공정을 진행하고, 완성된 패키지는 다시 한번 패키지를 테스트를 진행하게 됩니다. 패키지 테스트는 패키지 단위로 테스트하기 때문에 장비에 주는 부담이 적습니다. 따라서 원하는 테스트를 충분히 진행하여 제대로 된 양품을 선별할 수 있습니다. 패키지 테스트를 위해서 먼저 그림의 3번처럼 패키지의 핀이 아래쪽으로 향하도록 패키지 테스트 소켓에 넣어 소켓에 있는 핀들과 물리적으로 접촉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패키지 테스트 소켓을 패키지 테스트 보드에 장착하여서 패키지 테스트를 진행하게 됩니다. 제품의 잠재 불량을 초기에 제거하기 위해 제품의 전압과 온도로 스트레스를 가하는 테스트가 버닝인데, 패키지로 만든 후 실시하는 버닝은 TDBI라고 부릅니다. 버닝은 웨이퍼에서 할 수도 있고 패키지에서 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반도체 제품은 웨이퍼와 패키지에서 버닝을 동시에 적용합니다. 제품의 특성을 잘 파악했다면 버닝 시간과 공정수를 줄이는 조건을 찾아서 버닝을 실시하는 것이 양산의 개념에서 가장 효율적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버닝까지 끝나면 데이터 시트에 정의된 동작이 사용자 환경에서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판단하게 됩니다. 온도 코너 테스트를 실시하여 제품의 AC/DC 인자 약점 및 셀 앤 페리 영역에서 고객이 요구하는 동작의 스펙에 만족하는지 검증하는데, 이때 데이터 시트 조건보다 좀 더 열악한 조건 및 최악의 동작 조건을 조합하여 테스트를 실시합니다. 이제 테스트가 완료되면 테스트 결과, 특히 스피드 구분이 필요한 경우 스피드 특성을 패키지에 기록해야 하는데, 이 때문에 레이저 마킹이 필요하게 됩니다.
패키지 테스트가 완료 후 킹까지 진행했다면 패키지 트레이에 테스트 결과 양품인 패키지를 담으면 남은 단계는 고객 출하하게 되는데요. 그러므로 고객 출하 전에 최종적인 외관 검사를 실시하여 외관 부위를 선별합니다. 이제 외관 검사 시 보드에는 균열, 마킹 오류, 트레이에 잘못 담은 것 등을 선별하고 솔더볼에서는 볼 눌림, 볼이 없는 것 등을 선별하게 됩니다. 이제 이번에는 반도체 패키지의 정의와 역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반도체 패키지의 정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패키징 기술은 모든 전자제품의 하드웨어 구조물과 관련된 기술로서 하드웨어 구조물은 반도체와 같은 능동소자와 저하, 캐패시터와 같은 수동소자로 구성이 됩니다. 이렇듯 전자 패키징 기술은 매우 폭넓은 기술이며 0차 레벨 패키지부터 3차 레벨 패키지까지 기체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왼쪽 그림은 실리콘 웨이퍼에서 단일칩을 잘라내고 이를 단품화하여 모듈을 만들고 모듈은 카드 또는 보드에 장착하여서 시스템을 만드는 전체 과정을 50도로 표현한 것인데요. 이러한 과정 전체를 일반적으로 패키지 또는 조립이라고 광의적인 의미로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웨이퍼에서 칩을 잘라내는 것을 0차 레벨 패키지, 칩을 단품화하는 것을 1차 레벨 패키지, 단품을 모듈 또는 카드에 실장하는 것을 2차 레벨 패키지라 표현하며 단품과 모듈이 실장된 카드를 시스템 보드에 장착하는 것을 이제 3차 레벨 패키지라고 패키지의 체계를 분류합니다. 하지만 반도체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의미하는 반도체 패키지는 이 전체 과정 중에서 웨이퍼에서 칩을 잘라내고 단품화하는 공정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제 오른쪽 그림은 외부와 기계적 접속을 위해 솔더볼이나 리드 그리고 핀이 되어 있는 모양이 요즘 가장 일반적인 반도체 패키지 형태입니다. 이 그림은 반도체 패키지의 역할을 50도로 표현한 것으로 반도체 패키지는 기계적 보호, 전기적 연결, 기계적 연결, 그리고 열 방출 등의 4가지 주요한 역할을 합니다. 반도체 패키지의 가장 큰 역할 또한 내용물을 보호하는 것인데요. 여기서 내용물은 바로 반도체 칩 소자이며 그림의 가운데 하얀 부분이 될 것입니다. 또한 반도체 패키지는 반도체 칩 소자를 EMC와 같은 패키지 재료로 감싸 외부의 기계적 및 화학적 충격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패키지를 보호해야 하는 이유는 반도체 칩의 기본적인 재료는 실리콘인데 실리콘은 우리가 알고 있는 유리 조각처럼 쉽게 깨질 수 있습니다. 또한 웨이퍼 공정으로 형성된 구조체들은 기계적, 화학적 충격에도 취약을 합니다. 그러므로 패키지 재료로 그 칩들을 보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패키지는 물리적, 정기적으로 칩을 시스템에 연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 외에도 반도체 패키지는 효과적으로 열을 발산해주는 역할을 해주기도 합니다. 이제 살펴볼 건 반도체 패키지의 개발 트렌드인데 이 그림을 보시면 반도체 패키지 기술의 개발 트렌드를 6가지로 정리한 것입니다. 이제 반도체 패키지는 그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기술이 발전해 왔는데요. 열 방출을 잘하기 위해서 열 전도도가 좋은 재료를 개발했고 반도체 패키지 구조도 열 방출을 잘할 수 있게 설계 및 제작되어 왔습니다. 이제 고속전기 시소 전달 특성을 만족시킬 수 있는 반도체 패키지 기술 개발도 중요한 트렌드입니다. 칩이 아무리 속도가 빠르다고 해도 시스템으로 나가는 전기적 연결 통로는 패키지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반도체 제품의 속도는 패키지에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3차원 반도체 적층 기술은 반도체 패키지 기술 개발의 획기적으로 중요한 트렌드입니다. 기존의 반도체 패키지는 하나의 칩만을 패키지하였지만 이제는 한 패키지에 여러 개의 칩을 넣은 MCP 기술들이 개발되었습니다. 또한 패키지 기술 개발 트렌드는 소형화입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환경에서도 반도체 제품이 정상 동작할 수 있도록 신뢰성이 높은 패키지 기술이 개발되어야 하거나 반도체 패키지는 곧 최종 제품이므로 원하는 기능을 잘 발휘하면서도 제조 비용까지 낮출 수 있는 기술 개발이 중요합니다. 이제 반도체 패키지 개발은 2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반도체 칩이 새로 개발되어 그것을 반도체 패키지로 만들어 평가를 통해 개발을 완료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새로운 반도체 패키지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기존의 칩을 새로운 패키지 기술로 검증, 개발하는 것인데요. 그림을 보시면 첫 번째 경우의 개발 과정을 표현한 것입니다. 어떤 반도체 제품이 개발될 때 칩 설계와 패키지 설계가 따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칩과 패키지가 결합하여 전체적으로 특성이 최적화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그 때문에
칩이 설계되기 전에 이 칩이 실제 패키지가 가능한지를 패키지 부서에 검토 요청을 하게 됩니다. 가능성 검토를 할 때는 실제 패키지 설계를 계략적으로 진행해보고 전기, 열, 구조 해석을 통해서 실제 양산 시에 문제가 없는지도 검토하는데, 여기서 반도체 패키지 설계는 칩이 기판에 실장되기 위한 매개체가 되는 서브스트레이트 또는 리드 프레임 배선 설계를 의미합니다. 패키지 부서에서는 패키지 가설계와 해석을 통한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패키지 가능성에 대해서 칩 설계 담당자에게 피드백을 합니다. 패키지가 가능하다고 가능성 검토가 완료되어야 비로소 칩 설계가 완료되고, 이어서 웨이퍼 제작을 하게 되며, 이렇게 웨이퍼가 제작되는 동안 패키지 부서에서는 패키지 제작에 필요한 서브스트레이트 또는 리드 프레임을 설계하고 제작 업체를 통해서 제작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패키지 공정을 위한 툴 등도 미리 준비하여 칩이 구현된 웨이퍼가 웨이퍼 테스트 후 패키지 부서에 인계되었을 때 바로 패키지 제작을 진행합니다. 반도체 제품은 패키지로 제작되어야 실제적인 특성을 측정 및 확인할 수 있고, 원하는 특성 및 신뢰성 기준을 만족해야 개발이 완료되는데요. 이렇게 개발 업무 과정을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세 번째는 반도체 패키지의 종류 1입니다. 반도체 패키지는 그림과 같이 분류할 수 있는데, 먼저 크게 웨이퍼를 칩 단위로 잘라서 패키지 공정을 진행하는 컨벤셔널 패키지와 패키지 공정 일부 또는 전체를 웨이퍼 레벨로 진행하고 나중에 단품으로 자르는 웨이퍼 레벨 패키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컨벤셔널 패키지는 패키징하는 재료에 따라 세라믹 패키지, 플라스틱 패키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플라스틱 패키지는 잘라진 칩을 부착해 정기적으로 연결하는데, 그 매개가 되는 기판 종류에 따라 다시 리드 프레임을 사용하는 리드 프레임 타입 패키지, 서브스트레이트 사용하는 서브스트레이트 타입 패키지로 분류할 수 있게 됩니다. 웨이퍼 레벨 패키지는 칩 위에 웨이브와 정기적으로 연결되는 패드를 웨이퍼 레벨 공정을 통해서 재배열해주는 RDL, 숄더 펌프를 웨이퍼에 형성시켜주는 패키지 공정을 진행하는 플립칩 패키지, 서브스트레이트 등의 매개체 없이 웨이퍼 위에 배선과 솔더복을 형성시켜 패키지를 완성하는 WLCSP, 그리고 실리콘 관통 전구를 통해서 적층된 칩의 내부 연결을 해주는 TSV 패키지 등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패키지의 분류를 한번 보았습니다. 먼저 컨벤셔널 패키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플라스틱 패키지는 칩을 둘러싸는 재료로 EMC 같은 플라스틱 재료를 사용하는 패키지로, 이 중에서 리드 프레임 타입 때 패키지는 잘린 칩이 부착되는 기판으로 리드 프레임을 이용한 패키지를 통칭합니다. 왼쪽 그림을 보시면 리드 프레임 타입 패키지의 여러 종류를 보여줍니다. 1970년대에는 DIP, ZIP와 같이 리드를 PCB의 구멍에 삽입하는 관통홀 형태가 많이 사용되었으며, 이후 TSOP, QFP 같이 리드가 표면에 붙는 표면 실장의 형태가 개발되었습니다. 로직 칩과 같이 IO 핀이 많이 필요한 제품의 경우엔 QFP 같이 옆 사면에서 리드가 형성되는 패키지가 적용되며, 반도체 제품의 고속 특성이 중요해지면서 패키지의 배선 설계를 다층으로 할 수 있는 서브스트레이트 타입 패키지가 주력 패키지 기술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고속의 정기적 특성이 요구되지 않는 반도체 제품은 제조 비용이 낮은 리드 프레임 타입 패키지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른쪽 그림이 서브스트레이트 타입 패키지의 모습인데요. 가장 일반적인 형태로 BGA 패키지가 주로 사용되고 있고, 최근에는 볼을 사용하지 않고 볼 랜드만을 갖는 LGA 형태의 패키지도 사용이 됩니다. 서브스트레이트 타입 패키지는 서브스트레이트를 매개체로 사용하는 패키지입니다. 다른 의미로는 라미네이트 타입 패키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패키지는 타입 패키지에 비해 다층의 배선을 구성하기 때문에 전개적 특성이 우수하고 패키지 크기도 더 작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부분의 반도체 패키지는 서브스트레이트 타입입니다. 번외로 세라믹 패키지도 있습니다. 세라믹 패키지는 세라믹 보디를 매개체로 사용하는 패키지로 열 방출 및 신뢰성 특성이 우수합니다. 반면에 세라믹을 제조하는 공정이 비싸다 보니 전체적으로 제조 비용이 높게 주로 고신뢰성이 요구되는 로직 반도체에 사용이 됩니다. 웨이퍼 레벨 패키지는 패키지 공정을 웨이퍼 레벨로 진행한 패키지입니다.
회의적인 의미로는 패키지 공정 전체를 웨이퍼 레벨로 진행한 패키지이고 그 대표적인 예가 WLCSP입니다. 하지만 광의적인 의미로 보면 패키지 공정의 일부라도 웨이퍼 레벨로 진행한 패키지들은 웨이퍼 레벨 패키지에 포함이 됩니다. 이제 WLCSP는 펜인 WLCSP와 펜아웃 WLCSP로 구분이 되는데, 먼저 펜인 WLCSP에 관한 설명을 하자면, 펜인 WLCSP는 웨이퍼 위에 바로 패키지용 배선과 절연층 솔더볼을 형성한 패키지로, 장점은 칩의 크기가 그대로 패키지의 크기가 되므로 가장 작은 크기의 패키지 구현이 가능하다와 매개체 없이 솔더볼이 이 칩 위에 바로 붙기 때문에 전기적 전달 경로가 상대적으로 짧아서 전기적 특성이 향상된다 등의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실리콘 칩이 그대로 패키지가 되므로 패키지의 물리적 보호 그리고 화학적 보호 기능이 약하며 패키지가 SI 자체이므로 패키지가 붙은 PCB 기판과 열팽창 개수 차이가 큽니다. 따라서 둘 사이를 연결하는 솔더볼에 더 많은 응력이 가해지므로 솔더 조인트 신뢰성이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등의 단점이 있습니다. 펜아웃 WLCSP는 펜인 WLCSP의 장점을 가지면서 동시에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WLCSP 기술입니다. 화면의 그림이 펜인과 펜아웃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펜은 칩 크기를 의미하는데요. 칩 크기 안에 패키지용 솔더볼이 다 구현된 것이 펜인 WCSP이고, 패키지용 솔더볼이 펜 밖에도 구현된 것이 이제 펜아웃 WLCSP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펜아웃 WLCSP는 전기적 특성이 좋은 펜인 WLCSP의 장점은 그대로 가져가는데요. 단점인 기존의 패키지 테스트 인프라를 사용할 수 없다는 점, 패키지 볼 배열이 칩 크기보다 커지면 패키지를 만들 수 없다는 점, 불량의 칩들도 패키지에서 공정 비용이 증가한다는 점 등을 모두 극복할 수 있게 됩니다. 간단하게 재배선과 플립칩을 알아보자면, 재배선은 Retribution Layer를 의미하며 이 때문에 약자로 RDL 기술이라고도 부릅니다. RDL 기술은 웨이퍼에 이미 형성되어 있는 본딩 패드를 금속층을 더 형성시켜 원하는 위치에 다시 형성시키는 패드 재배열이 목적입니다. 왼쪽 그림이 RDL 기술로 센터 패드 칩의 패드가 가장자리로 재배열된 칩의 사진과 화면 구조로 보여줍니다. 이제 플립칩 기술은 칩에 형성된 펌프가 뒤집혀서 서버스트레이트 등에 부착되기 때문에 플립칩이란 이름이 붙었습니다. 플립칩은 패키징 분야에서 칩과 서버스트레이트 등의 기판을 전기적으로 연결하는 인터커넥션 기술입니다. 플립칩 기술은 전기적 특성이 우수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재배선과 플립칩을 알아보았습니다. 네 번째로 살펴볼 반도체 패키지의 종류 2입니다. 적층 패키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면 화면의 그림을 봤을 때 적층 패키지를 그 기술에 따라 3개의 종류로 분류한 것입니다. 패키지를 적층하면 하나의 패키지를 만드는 패키지 적층 패키지, 그리고 칩들은 한 패키지 내에서 적층하여 와이어 본딩을 이용한 칩 적층 패키지, 그리고 칩 적층 패키지 내부의 전기적 연결을 기존 와이어 접합 기술이 아닌 실리콘 관동 전극 TSV를 이용한 칩 적층 패키지로 각각 분류하였습니다. 패키지 적층 패키지는 패키지 자체를 수직으로 적층하여 만든 패키지로 칩 적층 패키지의 장점과 단점이 서로 반대가 됩니다. 패키지 적층 패키지는 적층한 후에도 테스트 시 불량이 난 패키지를 양품용 패키지로 교체하는 제작업이 쉬워 테스트 수율면에서 우수합니다. 하지만 칩 적층 패키지에 비해서 크기가 크고 신호 전달 경로가 길어서 전기적 특성이 칩 적층 패키지에 비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 칩 적층 패키지는 패키지 적층 패키지에 비해서 더 작은 크기의 패키지를 구현할 수 있고 전기적 신호 전달 경로가 짧아 전기적 특성이 우수합니다. 하지만 패키지 테스트 시 한 개의 칩이 불량인 경우 패키지 내의 다른 칩들이 양품이더라도 전체 패키지를 버려야 하므로 테스트 수율에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실리콘 관동 전극은 약자로 TSV라고도 부릅니다. TSV는 실리콘을 뚫어서 전도성 재료로 채운 전극을 의미하며 칩을 적층하기 위한 기술로서 칩을 적층할 때 기존에는 칩과 서브스트레이트를 와이어로 연결했던 것을 칩의 구멍을 뚫어서 전도성 재료인 금속 등으로 채워 수직으로 칩을 연결하는 기술입니다.
이 TSV 장점은 성능과 패키지 크기입니다. 왼쪽 그림을 보면 와이어를 이용한 칩 적층에서는 적층된 칩의 옆면에 거미줄처럼 와이어들이 연결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TSV를 이용한 칩 적층 사진을 보면 복잡한 와이어도 없고 와이어를 연결한 공간도 필요 없음을 알 수 있는데요. 즉, 그만큼 패키지의 크기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그림의 칩의 한가운데도 뚫어서 전극으로 만들고 서로 연결할 수 있고 핀의 개수도 와이어를 이용한 경우보다 훨씬 더 늘릴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TSV를 D램에 적용한 양산 제품군은 HBM, 3DS 등이 있습니다. HBM은 패키지가 다 완료된 제품이 아닌 반패키지 제품이며 시스템 업체가 인터포저를 사용하여 오른쪽 그림과 같은 구조로 자신의 로직 칩 옆에 HBM을 나란히 붙인 2.5D 패키지를 만듭니다. 이 패키지는 일종의 SIP라고 합니다. HBM을 이용하여 로직 칩과 함께 만든 패키지가 SIP의 일종입니다. 현재의 SIP는 시스템 구성 요소 중 몇 개를 한 패키지로 구성한 것을 SIP라고 통칭합니다. 이 SIP와 대비되는 개념이 바로 SoC인데요. 시스템을 칩 레벨에서 구현하는 것이 SoC인데 몇 개의 다른 기능을 한 칩에 구현하여 SoC라고 분류하고 있습니다. SoC는 여러 기능을 하나의 칩에 담아야 하므로 개발 난이도도 높고 기간도 깁니다. 또한 이미 개발된 SoC의 한 소자의 기능을 업그레이드하고 싶다 하더라도 처음부터 다시 설계하고 개발해야 하는데 반면에 SIP는 이미 개발된 칩들과 소자들을 모아 한 패키지로 만드는 것으로서 개발 기간도 짧고 개발 난이도도 낮습니다. 이제 SoC와 SIP를 대비해서 설명을 하였지만 이 두 기술은 둘 중 하나로 해야 하는 기술이 아닙니다. 서로 시너지를 내며 상승 효과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인데 SoC가 개발되면 그 SoC 칩과 다른 기능의 칩들을 하나의 패키지로 만들어서 더 좋은 기능의 SIP로 구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SIP와 SoC의 성능을 비교할 때 예전에는 하나의 칩으로 구현된 SoC의 정기적 특성이 무조건 더 좋다고 생각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칩 적층 기술이 특히 TSV를 이용한 칩 적층 기술이 나오면서 SIP도 SoC 못지않은 정기적 특성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그림을 보면 SoC와 TSV로 적층된 SIP의 신호 전달 경로를 비교한 것입니다. TSV로 적층된 SIP는 다른 많은 장점 또한 동반하고 있는데 때문에 이 기능을 더 발전시킨 칩넷이란 기술이 최근에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칩넷은 화면의 그림처럼 기존의 로직 칩을 기능별로 쪼개고 각 칩들을 TSV로 연결하는 기술입니다. 칩넷은 한 개의 칩으로 만드는 것보다 크게 세 가지 장점을 가집니다. 첫 번째는 수율 향상입니다. 웨이퍼에서 칩 크기가 크면 웨이퍼 수율에서 불리한데 칩을 쪼개서 만들면 웨이퍼 수율이 높아져 제조 비용이 절감이 됩니다. 두 번째는 개발의 효율화입니다. 한 개의 칩은 기능을 업그레이드하거나 최신 기술을 적용하고자 할 때 칩 전체를 다시 개발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칩을 나누어 놓으면 필요한 기능은 한 칩만 업그레이드하거나 최신 기술을 적용해서 개발하면 되므로 개발 기간이 짧아지고 효율도 높아지게 됩니다. 세 번째는 기술 개발에 집중합니다. 칩을 기능별로 쪼개어 놓으면 모든 기능의 칩을 직접 개발하지 않아도 됩니다. 핵심 기술에 해당되는 칩만 직접 개발하고 다른 칩들은 구매하거나 외주를 주어도 되는 것이기에 그렇게 함으로써 회사의 역량을 핵심 기술을 개발에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앞서 패키지 종류를 살펴보았으니 패키지 설계와 해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왼쪽 그림을 보시면 반도체 패키지의 설계의 업무 내용을 표현한 것입니다. 반도체 패키지 설계는 먼저 칩에 대한 정보인 칩 헤더 좌표, 칩 배열, 패키지 내부 연결 정보들을 칩 설계 부서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패키지 재료에 대한 정보를 기초로 패키지 양산성, 제조 공정, 공정 조건, 장비 특성이 고려된 디자인 규칙을 적용하여 반도체 패키지 구조와 서브스트레이트, 리드 프레임 등을 설계합니다. 이때 패키지 개발 과정에 따라 설계 업무 산출물이 나오는데 개발 초기에 패키지 가능성을 검토 후 칩 및 제품 설계자들에게 피드백해야 하며 가능성 검토가 완료되면 각종 도면을 작성한 후 제작업체에 주문해 재료들을 준비하고 도면을 작성하게 됩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패키지 가능성 검토 초기 단계에서 최적의 패드 배치를 제작하고
별선 가능성 확보와 특성 작업성 최적화 작업을 합니다. 패키지 설계 단계에서는 정기적, 기계적, 공정 최적화를 위해 전기 해석, 구조 해석, 열 해석을 진행하게 됩니다. 먼저 구조 해석에서 전산 모사 해석은 특정 상황에서의 현상을 이해하고자 이미 도출된 일반식을 특정 조건에 적용하고 이를 전산의 힘을 빌려 해를 도출하는 것으로 다음 4단계로 진행을 합니다. 1. 자연현상을 지배하는 인자와 인자 간의 관계를 수학적으로 표현하고 2. 해석의 대상이 되는 현상을 전산모사가 가능하도록 모델링 3. 이 모델에 지배방정식을 적용하여 수학적으로 계산 4. 그 결과를 현상에 적용하여 분석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전산모사 해석의 방법은 크게 유한차분법, 유한요소법, 유한수작법 등으로 구분이 됩니다. 반도체 구조 해석에서는 유한요소법이 가장 널리 사용이 됩니다. 반도체 패키지에서 구조 해석을 활용하는 주요 항목 중 가장 대표적인 3가지는 패키지의 힘, 솔더 적합부 신뢰성, 그리고 패키지 강도인데요. 이것을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휨 해석은 패키지 공정 중 온도가 인가되고 다시 상온으로 온도가 감소함에 따라 이종 재료 간 열팽창 개수의 차이가 생기고 패키지가 휘어지며 불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의 구조 및 재료의 탄성 개수, 열팽창 개수, 공정 온도와 시간 등을 인자로 구조 해석을 진행하면 휨을 예측하고 불량이 발생하지 않게 개선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솔더 접합부 신뢰성은 솔더는 반도체 패키지와 PCB 기판 사이에서 기계적, 전기적 연결 역할을 하는데요. 솔더 접합부의 신뢰성을 분석하여 패키지 구조나 자료를 개선, 솔더 접합부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진행됩니다. 강도 해석은 패키지는 외력으로부터 칩을 보호해야 하는 기능을 하며 외력에 대한 강건성을 높이는 것이 패키지 강도입니다. 만능 재료 실험기 실험을 모사하여 패키지 각 영역에서의 응력을 도출하고 특정 소재에서의 파단 강도를 참고하러 하여 제품의 파단 강도를 예측하게 됩니다. 전자기기는 동적 시 전력을 소모하며 열이 발생합니다. 이때 발생한 열로 반도체 제품을 포함한 부품의 온도도 상승하는데 이것은 전자장비의 기능, 신뢰성, 안정성에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러므로 전자장비는 적절한 냉각 시스템을 통한 어떠한 환경에서도 부품의 온도를 특정 수준 이하로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때문에 효과적인 열 발산이 반도체 패키지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 되며 환경의 의한 온도 영향, 칩에서 발생하는 열과 패키지 재료 및 구조의 열 발산 효과 등을 열 해석을 통해서 정확히 이해하고 반도체 패키지 설계 시에도 미리 반영해야 합니다. 반도체 패키지에서 열 해석을 시행하고 활용하기 위해선 먼저 패키지의 주요 온도 지점을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화면의 그림이 패키지 모습들의 각 온도 지점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패키지에서 가장 중요한 방열 특성은 패키지 열 특성입니다. 패키지 열 특성은 1W의 열이 칩에서 발생했을 때 반도체 제품의 온도가 주변 온도 대비 얼마나 증가하는지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대표적인 열 특성 종류는 오른쪽 표에서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고성능의 반도체 칩을 패키지로 만드는 경우 패키지 상태에서 정확한 전기 해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전기 해석은 모델을 만들고 이를 이용해 고속 디지털 시스템에서 데이터 전송 타이밍과 신호의 품질, 형태의 정확성을 예측하게 됩니다. 패키지 전기 해석을 위한 전기 모델의 기본 요소는 저항, 인덕턴스, 커패시턴스입니다. 저항은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로 물체에 흐르는 단위 전류에 반비례하며 인덕턴스는 회로에 흐르는 전류의 변화에 의해 전자기 유도로 생기는 역기전력의 비율입니다. 그리고 캐패시턴스는 전하를 저장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물리량으로 단위 전압에서 측정기가 저장하는 전하입니다. 전기 해석 시 패키지는 RLGC 모델로 표현하게 되며 이 그림을 RLGC 모델 예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RLGC 모델을 활용해 그림에 나타난 것과 같이 가장 중요한 특성인 SI, PI, 그리고 EMI 특성을 예측합니다. 이번에는 컨벤셔널 패키지 공정입니다. 서브스트레이트 타입 패키지 공정 위주로 살펴보겠습니다.
백그라인딩 공정은 제작된 웨이퍼를 패키지 특성에 적절한 두께로 만들기 위해 웨이퍼의 뒷면을 가공한 후 원형 틀에 붙이는 마운트 공정까지 포함합니다. 백그라인딩 공정을 모식도로 표현한 것을 화면의 그림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웨이퍼 뒷면을 연마하기 전 앞면에 보호용 테이프인 백그라인딩 테이프를 붙이고 휠이 회전하면서 웨이퍼의 뒷면을 연마합니다. 이때 입자의 크기가 큰 휠을 사용하여 목표 두께 근처까지 빠른 속도로 그라인딩한 뒤 고온 입자를 가진 휠을 이용하여 목표 두께까지 섬세하게 그라인딩하게 됩니다. 그리고 입자와 고온 패드로 표면을 거칠기를 다듬는 폴리싱 작업을 해줍니다. 폴리싱 공정으로 균열의 시작점이 될 만한 곳이 없도록 표면을 매끈하게 다듬어 칩이 깨질 확률을 줄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웨이퍼 절단 공정은 백그라인딩을 완료한 웨이퍼의 스크라이브 레인을 절단하여 칩 단위로 분할하는 공정입니다. 다이싱 공정이라도 부르기도 합니다. 화면의 그림은 블레이드 다이싱으로 웨이퍼를 칩 단위로 분할하는 공정을 50도로 나타낸 것인데요. 그림의 왼쪽 웨이퍼에서 격자 모양 손으로 보이는 것이 바로 스크라이브 레인이며 이것은 절단 공정으로 사라진 영역이므로 반도체 소자가 구현되지 않습니다. 웨이퍼 절단 방법은 블레이드 다이싱 외에도 레이저 다이싱이 있습니다. 블레이드 다이싱은 블레이드가 물리적으로 웨이퍼에 접촉하기 때문에 요구되는 두께가 얇아지면서 공정 중에 웨이퍼가 깨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개발된 방법이 레이저 다이싱이며 레이저 다이싱은 보통 웨이퍼 뒷면에서 레이저를 조사하여 웨이퍼를 절단합니다. 웨이퍼가 얇아지면서 공정 순서를 바꿔 절단 시 칩의 손상을 줄이는 방법들이 제한되는데 이 방법이 DBG입니다. 이 방법은 웨이퍼를 먼저 부분적으로 절단한 후 백그라인딩을 하고 마운팅 테이프를 확장하여 완전히 절단하는 방법입니다. 다이어 어태치 공정은 그림에 표현된 것처럼 웨이퍼 절단 공정으로 절단된 칩을 마운팅 테이프에서 떼어낸 후 접착제가 족포된 서버스트레이트나 리드 프레임에 붙이는 공정입니다. 웨이퍼 절단 공정 중에는 잘라진 칩이 마운팅 테이프에서 떨어져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웨이퍼 절단 공정 중에는 잘라진 칩이 마운팅 테이프에서 떨어져서는 안되는데요. 이때 마운팅 테이프의 접착력이 너무 강하면 칩을 떼어낼 때 손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마운팅 테이프에 사용되는 접착제는 웨이퍼 절단 시에는 강한 접착력을 유지하고 칩 어태치 전에 자외선 빛을 쬐면 접착력이 약해진 재료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웨이퍼 테스트에서 양품으로 판정된 칩만을 떼어내게 됩니다. 떼어낸 칩은 다시 접착제로 서버스트레이트에 붙어야 하며 접착제가 색상인 경우에는 서버스트레이트에 미리 도포해야 합니다. 인터커넥션은 패키지 내부에서 칩과 서버스트레이트 그리고 칩과 칩 등을 정기적으로 연결하는 것으로 와이어를 이용한 와이어 본딩과 플립칩 본딩이 있습니다. 와이어 본딩은 열, 압력, 진동을 이용해 금속 와이어로 칩과 서버스트레이트를 정기적으로 연결하는 것이 와이어 본딩입니다. 현재 화면의 그림은 와이어로 칩과 서버스트레이트를 연결하는 공정 순서를 보여줍니다. 이 공정 순서를 다른 칩 패드와 서브스트레이트와 본드 핑거에서 반복하면서 와이어 본딩 공정이 진행하게 됩니다. 플립칩 본딩은 칩 위에 범프를 만들어서 서브스트레이트와 기계적 연결을 한 것으로 와이어 본딩보다 전기적 특성이 우수합니다. 플립칩 본딩 시 칩과 서브스트레이트의 열팽창 계수 차이에 의한 스트레스를 범프만으로는 만족시킬 수 없으므로 반드시 범프와 범프 사이의 공간을 폴리머로 채워주는 언더필 공정도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와이어 본딩이나 플립칩 본딩이 완료된 칩은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구조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표면을 싸서 보호하는 공정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한 공정으로는 몰딩, 실링, 웰딩 등이 있는데 플라스틱 패키지에서는 몰딩을 적용합니다. 몰딩은 열 경화성 수지의 여러가지 무기 재료로 혼합하여 만든 재료인 EMC를 칩과 와이어 등에 둘러 외부의 물리적 화학적 충격으로부터 보호하고 고객이 원하는 패키지의 크기나 모양을 만듭니다. 이를 위해 몰딩 공정은 금형틀에서 진행됩니다. 몰딩 공법 중 하나인 트랜스퍼 몰딩 작업 시에는 와이어 본딩으로 칩을 연결한 서브스트레이트를 양쪽 금형틀에 놓고 가운데 EMC 태블릿을 놓고 온도와 압력을 가합니다.
이를 통해 고체인 EMC는 액체가 되고 양쪽 금형틀로 흘러들어가서 공간을 채웁니다. 마킹은 반도체 패키지 표면에 반도체 종류, 제조사 등의 제품 정보와 고객이 원하는 특정 표식 등의 무늬, 기호, 숫자나 문자 등을 새기는 공정입니다. 특히 패키징 후 반도체 제품의 불량으로 동작 자체가 불가능할 때 마킹 등 정보를 기초로 불량 원인 등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마킹은 레이저로 EMC 등의 재료를 불태워 음각으로 새기는 방법과 잉크를 사용해 양각으로 새기는 방법이 있게 됩니다. 서버 스트레이트 타입 패키지에서 솔더볼은 패키지와 외부 회로의 정기적 통로뿐만 아니라 기계 연결 역할까지 하겠는데요. 솔더볼 마운팅은 서브스트레이트 패드에 솔더볼을 접착해주는 공정입니다. 플럭스를 패드에 접포한 후 솔더볼을 서브스트레이트 패드에 올려주고 리플로 공정을 통해서 솔더볼을 녹여 붙여준 다음 플럭스를 수척하여 없애는 순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플럭스는 리플로 공정에서 솔더볼 표면에 불순물과 산화물을 제거하여 이를 통해 솔더볼은 균일하게 녹을 수 있으며 표면도 깨끗해집니다. 서브스트레이트 패드에 플럭스와 함께 붙여준 솔더볼들은 열을 가하는 리플로 공정을 통해 녹아서 패드에 붙게 됩니다. 화면의 그림은 리플로 공정에서 인가되는 온도 프로파일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싱글레이션은 서브스트레이트 타입 패키지의 가장 마지막 공정입니다. 싱글레이션은 블레이드로 공정이 완료된 서브스트레이트 스트립을 잘라서 하나의 패키지로 만드는 것입니다. 싱글레이션 공정이 완료되어 단품화된 패키지들은 트레이에 담겨져 패키지 테스트 등의 다음 공정 단계로 이동합니다. 웨이퍼 레벨 패키지 공정입니다. 웨이퍼 레벨 패키지 공정을 설명하기 위해 가장 기본이 되는 포토 공정, 스퍼터 공정, 그리고 전해도금 공정, 습식 공정인 PR 스트립 공정, 그리고 금속 외칭 공정을 설명하고 웨이퍼 레벨 패키지 공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더 이어가겠습니다. 포토 공정은 리소그래피 공정이라고도 하는데 돌과 리소와 그래피의 합성으로 석판화 기술을 뜻합니다. 즉 포토 공정은 빛에 반응하는 감광제를 웨이퍼에 도포한 후 원하는 패턴 모양을 갖는 마스크를 통해서 웨이퍼의 빛을 조사하여 빛에 노출된 영역을 형상한 후 그리고 원하는 패턴이나 형상을 만드는 공정입니다. 그림을 통하여 주요 공정 수소를 알 수 있습니다. 웨이퍼 레벨 패키지에서 포토 공정은 패턴이 있는 절연층 형성, 전해도금층 형성을 위한 포토 레지스트의 패턴 작업, 애칭으로 금속 변선을 만들어주기 위한 애칭 방어막의 패턴 작업 등에 주로 사용이 됩니다. 오른쪽 그림을 통하여서 포토 공정의 사진을 찍는 것과 매우 유사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광제인 포토 레지스트를 웨이퍼에 도포할 때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스핀 코팅, 그리고 필름 라미네이션, 스프레이 코팅이 있습니다. 도포에는 점성을 가진 포토 레지스트가 흘러내지 않게 두께를 유지할 수 있도록 열 처리하여 솔벤트 성분을 제거하여 줍니다. 포토 공정의 간단한 순서는 먼저 웨이퍼에 감광액을 도포하게 되고 도포한 후 열 처리한 다음 빛을 노출하는 노광 공정을 진행하고 마스크에 만들어진 패턴의 광원을 통과시켜 웨이퍼 위에 포토 레지스트에서 패턴을 가지고 빛을 받게 됩니다. 노광 공정으로 포토 레지스트 구조에서 약해진 부분을 현상액으로 녹여내는 공정이 현상 공정입니다. 스퍼터링 공정은 웨이퍼 위에 금속 방막을 PVD 공정의 일종인 스퍼터링으로 형성하는 공정입니다. RDL, WLC, ESP와 같이 금속 배선을 형성하기 위한 금속 방막은 보통 접착력 향상을 위한 층과 전류 전달을 위한 두 개 층으로 만들어집니다. 스퍼터링의 공정의 원리를 그림과 같이 표현이 가능한데요. 알루미늄 기체를 플라즈마 상태로 만들어서 알루미늄 플러스 이온이 증착된 금속과 동일한 족성을 가진 타겟에 물리적으로 충동을 하는데 그 충격으로 타겟에서 떨어져 나온 금속 입자가 웨이퍼에 증착하게 하는 공정입니다. 스퍼터링 공정에서 증착한 금속 입자는 일정한 방향성을 가집니다. 그래서 평판인 경우에는 균일한 두께로 증착이 되지만 트렌치나 비하 구조인 경우 금속의 증착 방향과 수평인 벽면의 증착 두께가 증착 방향과 수직인 바닥보다 얇아질 수 있습니다. 전해도금 공정은 전해질 영역의 금속 이온이 외부에서 공급되는 전자를 이용한 환원 반응에 의해 금속으로 웨이퍼에 증착하게 되는 공정입니다. 웨이퍼 레벨 패키지 공정에서는 정기적 연결을 위한 금속 배선이나 접합부를 형성하기 위한 범퍼같이 두꺼운 금속종을 형성하고자 할 때 사용합니다. 왼쪽 그림은 전해도금의 원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양극판인 플러스 극에서는 금속이 산화되어 이온이 되면서 전자를 내어주어 외부 회로로 보내고 음극판인 마이너스 극에서는 양극판에서 산화된 금속 이온이나
용액 속에 있던 금속 이온이 전자를 받아 환원되고 금속이 됩니다. 웨이퍼 레벨 패키지를 위한 전해도금 공정에서 응급판은 웨이퍼가 됩니다. 오른쪽 그림은 응급판과 양극판에서 일어나는 전기 화학적 반응식을 각각 정리한 것입니다. 전해도금 등 포토레지스트 패턴을 이용한 공정이 완료되면 역할에 대한 포토레지스트를 제거해야 하는데요. 이 제거 공정이 PR 스트립입니다. PR 스트립은 스트리퍼라는 화학 용액을 이용한 스픽 공정으로 퍼들, 탱크, 스프레이 공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스퍼터링으로 형성된 금속 방막은 금속 배선이나 범프가 전해도금 등의 공정으로 형성된 후에 다시 제거해야 합니다. 이 금속 방막이 그대로 남아있으면 웨이퍼 전체가 정기적으로 연결되어 쇼트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금속 방막의 제거는 금속을 녹일 수 있는 산 계열의 에천트를 사용하여 습식으로 에칭하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웨이퍼 레벨 패키지 공정 2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웨이퍼 레벨 패키지 종류별 공정 순서에 대해서 주로 살펴보겠습니다. 페닌 WLCSP는 웨이퍼의 테스트가 끝난 웨이퍼가 패키지 라인에 입고되면 이제 먼저 스퍼터링 공정으로 금속 방망층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위에 포토레지스트를 두껍게 도포하는데 패키지용 금속 배선 형성을 위해서는 그 배선 두께보다 감광액이 두꺼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감광액은 이제 포토 공정으로 패턴을 만들고 패턴이 되어 열린 부분에 전해도금으로 구리를 도금하여 금속 배선을 형성합니다. 이제 배선이 형성되면 감광액을 벗겨주고 필요 없는 부분의 금속 방망층을 화학적 에칭으로 제거합니다. 그리고 이 위에 절연층을 형성하고 절연층은 다시 솔더볼이 올라갈 부분만 포토 공정으로 제거를 하는데 이때 절연층을 SI라고 부릅니다. 절연층은 WLCSP의 최종 보호막이자 솔더볼이 붙는 영역을 제한하는 역할을 합니다. 절연층이 포토 공정에서 패턴화되면 그 위에 솔더볼을 붙이는 솔더볼 마운팅 공정을 진행하며 솔더볼 마운팅이 끝나면 패키지 공정이 완료되므로 웨이퍼 절단을 통해서 페닌 WLCSP sản 품으로 만듭니다. 플립 칩 패키지에서 범프를 형성하는 공정은 웨이퍼 레벨 공정으로 진행하지만 후속 공정은 다음과 같이 컨벤셔널 패키지 공정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포토레지스트를 도포하여 패턴화하는데 형성할 범프의 높이 때문에 웨이퍼 레벨 패키지에서 가장 두껍게 도포할 수 있는 쪽에 속하는 포토레지스트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해도금으로 솔더 펌프를 만드는데 솔더는 보통 무연 솔더인 SNAG 합금을 사용합니다. 도금을 완료하면 PR을 벗겨주고 스퍼터링으로 형성한 UBM 방목을 금속 에칭으로 제거를 합니다. 이후에 웨이퍼 레벨 리플로우 장비를 사용해 범프를 구형으로 만들게 됩니다. 재배선 공정은 칩 적층 등을 목적으로 사용하게 되는데 웨이퍼에 형성된 패드에 재배선용 금속층을 다시 만들어 새로운 패드를 형성하는 공정입니다. 그래서 재배선 후의 패키지 공정은 왼쪽 그림과 같이 컨벤셔널 패키지 공정을 따릅니다. 이때 칩을 적층할 경우에는 다이 어태치, 와이어 본딩을 적층해야 하는 칩의 수만큼 반복합니다. RDL 공정은 웨이퍼 테스트가 끝나 웨이퍼가 패키지 라인에 입고되면 시작입니다. 먼저 스퍼터링 공정으로 금속 방막층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위에 두꺼운 포토레지스트를 도포한 후 포토 공정으로 패턴을 만들고 패턴으로 열린 부분에 전해도금으로 금을 도금하여 금속 패턴을 형성하며 재배선 자체가 패드를 다시 만드는 공정이므로 와이어 본동 시 접합성이 우수해야 합니다. 펜아웃 WLCSP를 만드는 공정은 먼저 웨이퍼 모양의 캐리어에 테이프를 붙이고 그 위에 웨이퍼 다이싱 공정이 완료된 칩 중에서 테스트에서 양품으로 판정받은 칩들을 일정한 간격으로 붙이면서 시작이 됩니다. 그 다음에 웨이퍼 몰딩으로 칩과 칩 사이의 공간을 내고 새로운 웨이퍼 형태를 만들고 웨이퍼 몰딩이 끝나면 캐리어와 테이프를 떼어낸 다음 몰딩으로 형성된 새로운 웨이퍼 장비들을 이용해 금속 배선들을 만들고 패키지용 솔더볼을 붙입니다. 마지막으로 패키지 단품으로 잘라주면 전체 공정이 완료가 됩니다. 펜아웃 WLCSP를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웨이퍼 몰딩을 해야 합니다. 웨이퍼 몰딩 공정은 몰딩을 위한 성형틀에 웨이퍼 또는 그래뉼 타입의 에폭시 밀봉제를 몰드한 곳에 넣은 다음 압착하고 열을 주어서 몰딩을 하는 공정입니다. 비아 미들로 만들어진 TSP 패키지의 전체 공정 수는 그림과 같습니다. 먼저 웨이퍼 공정에서 비아를 형성하고 패키지 쪽에서 웨이퍼 앞면에 솔더 펌프를 만든 후 캐리어 웨이퍼를 붙여서 백그라인딩하고 웨이퍼 뒷면에 범프를 형성한 후 칩 단위로 잘라서 적하는 순으로 공정을 진행합니다. 이제 웨이퍼 공정에서 TSP 비아를 비아 미들 타입으로 형성하는 공정을 계략적으로 보면 먼저 웨이퍼에 CMOS 등의 트랜지스터를 형성합니다.
그리고 TSV를 형성할 위치에 HM을 이용하여 패턴을 만든 뒤 실리콘을 에칭하는데 HM이 없는 부분을 드라이 에칭 공정으로 없애고 깊은 트렌치를 만듭니다. 여기에 산화물 등의 절연막을 CVD 공정으로 형성하고 절연막 위에는 금속 방망층을 만듭니다. 이 금속 방망층을 이용하여 CU 등을 금속을 전해도금합니다. 전해도금이 완료되면 CMP 공정으로 평탄화하며 동시에 웨이퍼 윗면에 있는 CU를 모두 제거해 트렌치에만 CU가 채워질 수 있게 하게 되며 이후에 후속 배송 공정을 진행하며 웨이퍼 공정을 완료하게 됩니다. WSS 공정에서는 WSS는 백그라인딩 전에 캐리어 웨이퍼를 붙인 후 백그라인딩 공정을 진행하여 얇아진 웨이퍼를 백그라인딩된 면에 추가 공정에 가용할 수 있게 힐링하는 시스템을 의미하는데요. TSV 패키지를 위한 웨이퍼에 캐리어를 붙이는 캐리어 본딩 공정과 웨이퍼 뒷면에 범프 형성을 동인 공정을 완료한 후에 다시 캐리어에 떼어내는 캐리어 디본딩 공정이 WSS를 위한 공정입니다. 화면의 그림은 WSS를 위한 공정 수술을 나타낸 것으로 캐리어 본딩은 가접착용 접착제를 웨이퍼에 도포한 뒤 캐리어를 붙이는 공정입니다. 캐리어 디본딩은 뒷면의 공정이 완료된 후 캐리어를 떼어내고 웨이퍼에 접착제 성분이 남아있지 않도록 세정하는 공정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캐리어 본딩 공정에서 고려할 점은 웨이퍼들의 전체 두께가 균일한가, 접합부에 보이드가 없는가, 두 웨이퍼 간의 정렬이 잘 되어 있는가, 그리고 웨이퍼 가장자리에 오염이 없는가, 웨이퍼의 휨이 적게 공정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고려할 점이 되겠습니다. 이제 TSV에서 적층 공정을 살펴볼 건데요. TSV를 이용한 패키지에서는 웨이퍼 앞면과 뒷면에 각각 형성된 범퍼들을 본딩하여 적층하게 됩니다. 본딩 방법은 필립칩 본딩처럼 MR이나 열압착 방식 등을 이용합니다. 그리고 적층 시 사용되는 형태에 따라 칩 투 칩, 칩 투 웨이퍼, 웨이퍼 투 웨이퍼 등으로 정측 공정을 나눕니다. 이렇게 반도체 후공정에 관하여서 다양한 정보를 살펴보았는데요.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영상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울산과학대학교 반도체 공정 김민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